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강의 시간은 우리 사회자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도 뭐 강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 강의는 이렇게 여러분도 참여하셔서 질문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자로부터 강의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모를 해서 신청하셨다고 들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보통 가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뭐 이 통장님 많이 와 계신데 순수하게 시민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네. 왜 이 강의를 신청하셨어요? 뭐 어떤 걸 기대하셨어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알아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뭔지는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네. 이제 자치분권은? 네. 자, 우리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처럼 특히 저희 세대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은 나라도 흔치 않을 겁니다. 1960년, 내가 55년생인데 제가 5살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네, 지금 3만 불이죠. 그러니까 100불도 안 된 나라가 50년도 안 돼서 3만 불이 됐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돈을 빌려주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소위 우리가 한참 못 살 때 우리를 도와줬던 기관들이 있어요. ODA라고 그래가지고 국가도 있고 그런데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남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참여하신 걸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대단한 수준에 와 있죠.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에 경제 성장도 성공했고 민주주의를 성공한 세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만족하시죠? 네. 그런데도 보면 조금만 또 이렇게 깊이 보면 우리도 적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인구가 5,100만인데 그 중에서 2,600만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삽니다. 자동차로 30분만 나가시면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에 들어오셔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붐비는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뭐 최근에 좋은 집이 있어서 집값이 올라서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값이 올라서 좋으신 분들 수와 집값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수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천에서 서울을 출퇴근하시려고 그러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출퇴근에만. 그 일도 또 빡세게 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는 시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다 잘 살고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삶을 뒤다 보면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또 주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짜증이 나 있어요. 왜? 다 성공한 나라의 3만불 국가의 경제 성장을 갖고 있는데 왜 다 힘들고 짜증 나 있냐 이거예요. 행복지수는 왜 이렇게 낮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낮춰보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제 제목을 보시면 주민이라는 용어로 여기 나오죠. 주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데 광명시에 사시면 광명시민입니다. 그렇죠? 또 가끔씩 우리는 국민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국민이라는 말. 우리는 이렇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인민이 이렇게 사람을 지칭할 때 인민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정확하게 구별해 가셔도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시민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시민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는 우리 보고 국적이 어디십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난 미국이다, 뭐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는 뭐라고 물어보죠?
예, 너 시민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시민권이 있냐 이런 뜻이야. 그때 이 시민이라는 말은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쓰는 좋은 단어지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생겨날 때 시민이라는 용어는 아주 배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시민이 되려면 누구가 우선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요? 시민 그러면 예, 우선 백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흑인이나 동양인은 시민이 아닌 거죠. 일단 백인이니까. 두 번째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벌써 아웃이야. 백인 여자도 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백인 남자 중에서 다 시민이냐? 아닙니다. 우선 돈이 있어야 돼. 너 세금 냈냐 안 냈냐 이거야. 그럼 많이 떨어져 나갔죠? 자, 마지막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너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야. 자, 그러면 아마 요 숫자는 조선시대의 양반 정도 숫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만이었는데 그중에 양반이 50만이었거든요. 10%. 그러니까 지금 대략 추측해 보면 미국에서 시민이라는 용어는 17, 18세기의 백인 중에 한 10%. 돈 있는 남자 교육받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이라는 게 다 돈 있는 남자들 다니는 학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격을 갖춘 사람 뭐 이 정도지요.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좀 확대돼서 보통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선량한 사람 이렇게 의미가 됐습니다. 자, 이게 시민입니다. 자, 제가 그때 광명시민 할 때 시민의 의미는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민의 의미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혹시 젊으신 분들은 국민학교 다녔을 초등학교 다니신 분 계신가요, 여기요? 국민학교 다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아, 국민학교 다니셨죠? 지금은 국민학교가 없어졌죠? 다 초등학교 됐죠? 왜 바뀐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바뀌었겠죠? 멀쩡하게 저도 국민학교 다니고 여러분도 국민학교 다녔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이거야. 궁금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도 설명을 안 해. 네, 뭐 그럴. 근데 사실 국민학교라고 그러면 의무교육이 안 되나요? 아니, 국민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네. 중학교 의무교육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들이 다 된다는 대충 뭐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딴 데 있는 거죠. 자,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학교야. 국민일 때의 국민이라는 용어는 국가를 먼저 상징하고 국가의 선량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뭐부터 배우겠습니까? 네, 학교에 가시면 국가의 중요성, 국가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국가의 의무가 뭐냐, 주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걸 주가 어떤 때 이게 확립됐겠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확립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시면 국기에 대한 격리 안 하는 나라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 선진 사례를 제가 많이 살려드릴 텐데 선진 사례에 가면 학교에 가면 뭘 먼저 가르치냐? 개인을 먼저 가르칩니다. 사람. 그리고 국가는 나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자치분권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개념이 쉽게 이해되실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국민을 나라에 충성하는 국민보다 각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한 개인을 가르치자는 의미의 초등학교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 한 단계 높으면 중등학교가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쉽게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럼 인민은 뭐냐, 이거 인민.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우리도 인민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쓰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이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받을까 봐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중국 돈을 인민폐라고 그럽니다. 그건 인민의 용어를 그대로 담은 뜻이죠. 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인은 지배하는 사람을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뭐 지금 말하면 권력자들이 있죠. 민은 누구냐? 피지배자야.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용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죠. 옛날에는 인하고 이렇게 민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인은 잘못하면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례하다, 예의 없다 하는 표현은 있는 사람들, 심 있는 사람들 간의 얘기고, 아랫사람 민이 못하면 그야말로 갖다 때리거나 비거나 막 고문하거나 이렇게. 근데 지금 인민이란 말은 이게 하나가 된 거야. 인과 민이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민주주의에 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민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것도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국민이라는 말을 그냥 써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제는 다 없어졌지만 그런 뜻을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에 사는 자기 자신의 권리와 존중, 존엄성을 잘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명시에 살지만 광명시에 있는 특정한 동에 산다 그러면 동주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주민자치가 중요하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이 화면을 띄운 거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주민자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지방자치에 그렇게 익숙한 국민이 아닙니다. 왜? 해보진 않았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 한 번도 지방자치라는 걸 해보진 않았습니다.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 각 지역에 살아가는 뭐 향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지방자치가 나왔냐? 우리나라에. 이게 미 군정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니까요. 현대적 의미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야. 자, 그럼 현대적 의미의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인데 민주주의 하에서는 권력을 나눠야 된다. 이 권력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는 거 이게 지방자치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4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여기 나오죠? 우리가 4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대한민국에 최초 선거를 합니다. 1952년 우리 뭐 하던 때예요? 우리나라. 예,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평생 지방자치를 한 번도 안 한 나라에서 전쟁 중에 선거를 할 만큼 급박했냐 이거야. 자, 그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은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지만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간접 선거로. 그런데 당시의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찍어줄 국회의원들이 없었어요. 근데 정권을 계속 잡아야 되겠고 자기 찍어줄 국회는 없으니까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시한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 아시나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옛날에 국회의사당입니다. 선거 끝나고 매일 지방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다고 대모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직선제를 바꾸죠. 예, 그런 내막을 띄고요. 그렇게 하다가 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우리는 뭐 덜 싸웁니다만은 사실 정치를 뭐라고 정의하는 데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대개 정치인을 뭐 하는 장소냐면 싸우는 장소입니다. 정치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매일 싸우냐고 그러는데 싸우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다만 싸우는 모습이 17, 18세 때는 총 들고 막 쏘는 그런 싸움이었고 지금은 뭘로 싸워요? 그죠,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네. 서로 다른 이익을 조정하려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이 싸우는 일이 우리 쉽게 이제 제가 학생들 쭉 표현되는 게 우리 부부 싸움을 얘기되는데 2년 결혼한 지 한 2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싸우는 모습이 좀 다르죠. 초창기에는 좀 격렬하게 싸웁니다 하다가도 서로 싸우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싸워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말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다.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도 안 해본 사람들이 지방자치 하려니까 매일 싸우는 거죠. 그래서 10년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폐지합니다. 왜 폐지했을까요? 제가 굳이 생각해 보면 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지방자치를 폐지하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87불의 국가의 가난을 극복시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싸워갖고는 국가 발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만 정확하면 일사불란하게 가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방자치를 없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지방자치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어떤 과제를 주고 탁 던져주면 슬기롭게 해결하고 하면 좋은데 매일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뭐 매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6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희생되는 게 하나 있죠. 왜? 지방자치라는 걸 안 하니까 민주주의는 계속 퇴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대한민국 민주화에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가 그 지방자치고요.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자,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정권의 평화로운 교체입니다. 그게 그분은 민주주의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다 하는 거거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한다는 말은 내 지역 단위에서 얼마만큼 평화롭게 대화하고 결정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대통령 바꾸고 국회의원 바꾸고 이거 민주주의로 안 합니다. 이미 달성한 목표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대통령의 평화로운 교체였습니다. 그 쉽게 이해되시죠? 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려고 하는 주민자치가 아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머릿속에 했던 지방자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30분의 시장님 오신다고 하는데 임명직 시장, 도지사, 군수를 선거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지방자치였어. 왜? 왜 그게 중요했을까요? 지금은 아마 관건 선거라는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님들 어디 가서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누구 찍으라 했다가 바로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권영준 대구시장님이 지금 선거법 그 비슷한 게 걸린 거 옛날에는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임명직 도지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지역에서 집권 여당의 표가 얼마나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한테. 왜? 청와대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부산시의 공화당 표가 얼마, 경상남도에 얼마,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 돌리는 거예요. 임명권자는. 다 도지사 책임을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도지사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위 관건 선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건 선거가 있는 한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987년 60항쟁이라는 게 생기고 1980년 6월 29일에 6.29 선언이라는 게 생깁니다. 들어보셨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하고 지방자치를 약속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선거 그 참가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방자치법 하려면 지방자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혹시 뭐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 160개 조항이 A4 용지 20장입니다. 160개 조항이 있다는 말은 엄격히 따지면 160개 정도의 이슈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 걸 이슈별로 많이 논의한다고 그러면 몇 년 걸려도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여 앉아서 이슈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고 논의한다면 2, 3년 걸려도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협상을 빨리 끝내려면 상대방이 주장한 걸 빨리 받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당시 이 법을 누가 기한했냐면 내무부가 기한합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 협상 나가는 팀을 불러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뭐라고? 내무부가 원하는 거 다 해줘라. 이거 다 받아줘라. 내무부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딱 하나만 빼놓고 뭐? 선거. 우리가 선거로 시장 뽑고 선거로 시의원 뽑는 거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도 위에 선출직 지방정부만 추방하는 거예요. 예, 불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1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의원만 선거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임명직을 그냥 뒀어요. 그리고 권한은 다 누구한테 몰아줬냐? 임명직 단체장한테 다 몰아줬습니다. 이거 내무부의 뜻이죠. 왜? 당시 요 시장 군수들은 다 내무부 관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여기 다 몰아주고, 그러니까 의회에는 권한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다가 4년 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단체장들까지 선거를 올려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도 크게 안 변하고 그대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하면서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체장들과 의회에 관련된 것만 주로 논의하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해서 주민들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 20, 30년의 지방자치를 돌아보면 불완전했지만 소기의 목적은 다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로운 정권교체 2번 했죠. 특히 여러분들이 아주 극적인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야. 이거는 지방자치가 없었으면 아마 일어나질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지방자치 안 했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목표는 이미 달성이 다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되돌아보니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삶을 해나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거를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나눌 얘기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관련된 얘기다.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야.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도랑에 물이 새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어요. 자, 막는 방법은 이게 도랑이 구멍이 작게 나면 호미로 막을 수 있겠죠. 자, 도랑이 좀 크다. 그러면 이거는 도슨 이런 삽 같은 걸 갖다 막아야 되겠죠. 더 크다. 이러면 트랙터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도랑이 홀이 조금하든 크든 무조건 트랙터를 동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호미로 할 수 있는 거를 트랙터를 동원해 놓으면 경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물이 새는 걸 막은 논리적인 뭐라도 물이 막았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호미로 할 수 있는 일을 트랙터를 동원했으니 경비가 10배, 20배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계속 트랙터를 동원하는 시스템으로 온 겁니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많은 거야. 우리는 사소한 문제도 각 지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다 국가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뭐하냐. 대표적인 우리 보육사건 같은 게 그런 거죠. 다 국가도 지금 해결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다 바라보니까 내가 해결하면 100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해결하면 10,000원에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본인이 해결할 때는 쉬워요. 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더 필요한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인간이라는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왜 어렵냐? 보시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저는 가끔씩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로 하는 것 같으세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냥 이유 없이 서로 양보하고 돕고 이렇게 해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머리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민주주의 모델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발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발전하고 양보한다는 얘기인데 양보는 누가 해야 되냐?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야.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타이밍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똑같아. 있는 사람이 계속 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양보할 거야.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계속 양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면 양보하는 거야. 다만 국가마다 시간과 타이밍이 다를 뿐이에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이렇게 조금 주춤주춤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은 똑같이 간다. 한번 우리나라만 한번 보세요. 지난 한 30년 되돌아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양보했는지. 방향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귀착지가 주민한테 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빨리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왜? 양보하려 사연 측이 너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 특히 정부 차원을 얘기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야, 니네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못 주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하는 거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두 번째 파일 좀 봐주실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나눌 얘기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제 이 선진 사례를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선진 사례라고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쉽게 선진 사례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나라가 되겠냐? 예, 무슨 미국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영국 얘기하시죠? 그다음 또 일본 얘기하시죠? 그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래. 자, 이건 다 반복되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쓰기도 전에 다 얘기하셨어요. 야, 이 선진 사례다. 자, 그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잘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행정대학원이라 소개했잖아요. 우리 지금 행정대학원에 선생님이 28명이 있습니다. 교수가. 대학원 교수가 2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4명이 미국 박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유학 간다고 해서 어디 가니? 그러면 아마 90% 미국 간다고 그럴 겁니다. 또 지금 우리 남북관계를 우리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미국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행정대학원 1959년도에 생겼는데요. 이 59년도 이 행정대학원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하려면 이걸 주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을 양성하는 학교로 만든 대학입니다. 다 미국 영향과 도움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빼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는 용어나 말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아메리카나, 미국식 사고방식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효율 강조하고 뭐 이런 거고 우리가 특히 개인주의 사회로 막 달려가는 거 보면 어느덧 갑자기 우리가 미국된 것 같은 느낌을 막 들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신기한 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몸통을 보면요. 굉장히 또 일본하고도 비슷해. 왜? 우리가 일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는 아시죠? 우리의 정치사에 많은 제도나 이런 속에 아직도 일본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 가시면 동대문, 남대문, 뭐 요즘은 그 용처를 많이 안 쓰는데 여러분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배우셨죠? 조선시대에 그 단어를 썼나요? 조선시대는 안 쓴 단어입니다. 흥인지문, 돈이문 이렇게 불렀지 이거 일본 애들이 그렇게 붙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자존심, 그 자격지심을 느꼈으면 왕이 살던 집에다 동물원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경원 전 아시죠? 그 왕이 살던 집에다 동물원을 만들었으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는 조금 여행인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의 영향이 시작되냐면 1896년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 오늘 그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엄청 못 살았습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못 사는 나라죠. 그런데 19세기 말에 메이지유신이라는 걸 해가지고 한 4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이 되는데 이 두 번 전쟁을 다 한국에서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해가지고 강대국이 된 게 아니고요. 남의 나라의 땅에 와서 전쟁해가지고 강대국인 나라입니다.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하나가 청일전쟁이고 하나가 러일전쟁이고. 그게 뭐 러일전쟁 때문에 생긴 약이 정로환이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정로환 아세요? 뭐 하실 때 드시는 약이에요? 설사할 때 드시는 약이죠. 그럼 왜 정로환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 오면 설사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싸우러 나가는데 설사할지를 모르니 비상약으로 갖고 나온 약이 정로환이라는 약인데, 그때 이 정자는 지금 발할 정자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복할 정자입니다. 러시아를 정복할 때 쓰는 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로환입니다. 이게 1904년도에 러시아 전쟁 할 때 가져온 약이죠. 그리고 1894년 러일 청일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때 갑오개혁할 때 행정국을 개편합니다. 그때 일본은 이미 우리한테 영향이 엄청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제하기 좋기 위해서 남북도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한 게 다 1896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 영화를 보시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만행과 더불어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준 영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 군사제도가 해방 후에도 계속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무원했던 사람들이 다 공무원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 역사적 운명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자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하고 손잡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하나 혹시 이북만 하고 있을란지도 몰라. 그런 역사적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여기 독일이냐?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제도가 일본 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죠. 자, 영국은 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나라일 거예요.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국의 자치분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우리가 혹시 영국 가보신 분 계시죠? 그럼 영국 방문하시면 주로 어디 가셔요? 여러분들 관광 가시면? 꼭 아마 어떤 그룹이 됐든 꼭 가는 데가 하나 있을 거야. 박물관 가시죠? 영국 박물관. 뭐 우리는 그걸 대영 박물관, 왜 대영이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브리티시 뮤지엄입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구에 큰 유리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문서죠.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가 권리 대헌장이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그게 1215년입니다. 그 문서에 얘가 작성된 해가. 그러니까 존왕이라는 사람이 서명한 거죠. 그 문서에다가. 자, 근데 그게 왜 그 앞에 있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그 1215년을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1215년. 자, 우리나라 1215년은 뭐 어떤 때겠어요? 고려 시대입니다. 자, 그럼 고려 시대 우리나라 정치행정 체제. 왜냐면 우리는 956년 광종이라는 임금이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역사? 노비안건법이 뭐 한 법인지는 아세요? 옛날에는 고려시대 이전에는요, 지역의 토호 아니면 지역의 이게 봉건 영주가 되면 자기가 자기 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100명, 한 200명, 500명씩.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왕이 요놈이 내 말을 잘 들을 때 내 말 잘 안 듣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자기 군대를 믿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노비안건법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병사 중에 양민이었던 사람은 다 원위치 시키라는 거야. 다 법으로. 네 군대에 있어 되려면 안 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힘이 빠진 거죠. 이제 그게 중앙집권화가 확 되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세력이 모아지는 건데 1215년 그럼 중국은 어떤 해냐? 중국은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을 함락한 해입니다. 1215년에.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징기스칸의 손자가 원나라라는 걸 만들고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나라 때에 영국은 민주주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문서가 뭐냐? 여러분들 저 로빈훗 들어보셨죠? 로빈훗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로빈훗이 뭐 버전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혹시 보신 분들 맨 마지막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 로빈훗을 만나러 왕이 하나 갑니다. 그때 그 왕의 가슴에 사자 모양을 하고서 그 로빈훗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자 모양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떤 상황에서 만나러 가냐면 십자군 원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군 원정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전쟁은 소위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무슬림 세력한테 지배를 당하니까 그 기독교를 대표했던 교황이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지를 회복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교황은 군대가 없으니까 유럽 내에 있는 기독교 국가의 황제한테 성지를 탈환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교황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하러 가면 군인만 가지요. 당시 십자군 원정은 기사죠. 기사가 떠나면 기사가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한 10,000명 동원됐다 그러면 실제 원정하는 부대는 5만 명 이동합니다. 왜? 가족들 가야 되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동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걸리고요. 그래서 뭐 한 200번 한 십자군 원정이 형성되는데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다면 3-4번밖에 안 되고 성공한 건 딱 한 번인가 그렇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거든요. 그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개인 재산 그 다음에 왕실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십자군 원정에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는 자기 동생인 존왕에게 넘겨주고 갑니다. 그리고 존이 왕이 돼서 이렇게 창고문을 보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고 그랬더니 당시 있던 귀족들이 못 걷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서를 하나 갖고 오는 거야. 왕한테. 그 문서를 보니까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걷을 때는 귀족 각 지역의 대표들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누구겠어요? 로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봉건 영주들이죠. 지금은 그게 이제 지방의회, 지방시장이 됐지만 당시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귀족들의 대표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 사인을 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권을 양보하는 거죠. 야,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면 왕권이 약하고 지역의 귀족의 수이 셌냐?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섬나라니까요. 외적의 침입이 많지가 않았어요. 외적의 침입은 자기네 역사에서 한 3번 정도 됩니다. 한번 6세기에 로마가 한번 쳐 들어갔고요. 10세기에 윌리엄 공이라고 해서 소위 게르만족이 들어와가지고 켈트족 북쪽으로 몰아냅니다. 그게 이제 앵글로 섹선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외적의 침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이 군대를 늘리려고 그러면 귀족들이 세금을 하는데 니네 너 전쟁도 없는데 너 쓸데없이 왜 군대 늘리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힘이 센 나라예요. 이게 오면서 몇 번의 부침은 거쳤지만 그게 산업화를 넘어가면서 봉건 영주의 힘이 산업자본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근대 계층으로 자동스럽게 넘어가니 민주주의를 좀 빨리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식의 민주주의를 하냐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큼 다른지 아세요?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면요, 지금도 귀족들이 노는 운동장과 평민이 운동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거 보시면 그거 가만 안 놔둘 건데요. 그 운동장 자체 펜스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냥 촛불 집회 하듯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도 맨바시 보은리 이렇게 되어 있는 운동장들은 다 귀족들의 운동장이에요. 운동을 하면 여러분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크리켓.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한번 보세요. 크리켓, 테니스, 폴로 이거 다 귀족들의 운동입니다.
평민들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는 운동이에요. 지금도. 특히 크리켓을 보시면은요. 야구는 선수가 한 번 치면 그냥 나가야 되죠. 크리켓은 타자 한 사람이 종일 칠 수 있습니다. 룰이.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옛날에 타자는 귀족이 치는 거고요. 평민들은 나가서 받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종일 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룰이 간단하거든요. 요 뒤에 바 크리켓 왜 종일 칠 수 있는 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 타자 뒤에 이런 바가 하나 있는데 바에 이 바 위에 이런 바가 하나 올려 있어요. 그래서 투수가 던진 공이 이 바를 건드려서 이걸 떨어뜨리면 내가 아웃이야. 그러면 나는 볼이 오는 거를 커트만 하면 되죠. 요 바를 못 건드리게. 그다음에 아웃되는 길은 내가 친 공이 플라이 됐을 때 이걸 받는 겁니다. 딱 두 경우만 아웃이에요. 그 내가 치고도 공이 멀리 안 가면 내가 안 뛰면 세이브야. 멀리 가면 한 번 갔다 오면 1점, 두 번 갔다 오면 2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실제 그래 한 2, 3일씩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크리켓 선수들 중에는. 그게 소위 귀족 중심의 나라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하면 그 나라 유지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족 중심의 나라가 돌아가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 이거야. 안 되죠. 자, 그래서 귀족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벽에 사람 명단이 쫙 있어요. 그 명단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서 죽은 귀족들의 아들 명단입니다. 쫙. 당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다닌다 그러면 다 귀족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 명단이 쫙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신문 보시면 영국의 황실의 황태자는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시는지 알죠? 예, 최전선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디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신변 보호 때문에 그러지 하여튼 적과 마주보는 그 가서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블레제 오블레제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835년에 우리 1835년이면 이제 19세기 초잖아요. 정조임금 다음에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지금 얘기하시는 선출직 지방의회를 구성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영국의 민주주의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광명시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세요? 우리가 흔한 말로 시장이 힘이 제일 세죠. 그래서 우리 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단임제 중심의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영국은 다른 예를 들어서 영국 총리한테 지금은 네가 혼자 다 결정해라 그러면은요 너 모든 책임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고난 생겼다고. 왜냐면 네가 결정하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지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의하는 거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왜? 옛날에 왕을 뽑을 때도 귀족이 한 10명이 모여서 야 다음 왕은 네가 해야 되겠다. 다음 왕은 니네 패밀리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캐비넷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구성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따로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시장 안 뽑습니다. 의원들 뽑아놓고 야 올해는 당신이 그냥 형식적으로 시장해. 내년엔 네가 하고 내년엔 당신이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누가 해? 우리 전체가 모여서 하고. 이게 소위 위원회형 지방의회라는 거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뭇 우리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각 정당들이 지방의회 후보를 내는데 특히 노동당은요. 그걸 어디서 하냐? 여러분 영국 가시면 팝이라고 하는 그 선술집이 있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걔는 여러 맥주 한 잔 요거 완펀트라고 하는 사이즈 요거 조금 더 큰데요. 요거 일부 지금 한 1파운드 되려나 잘 모르겠다. 사면요 요거 하나 놓고 한 2시간씩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한 잔 마셔가지고 한 1분, 2분이면 다 드시죠? 요거 하나 갖고 2시간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 모시면서 야, 다음 선거는 당신이 우리 당 후보야. 다음엔 당신이 하고 국회의원은 당신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이렇게 국회의원들 소개할 때
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손가락이 뭐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냐 노동자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수로 뭐 다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손가락도 없는 사람들. 예, 그렇게 형성된 나라죠. 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 중심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통합형의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역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우리는 동만 해도 벌써 한 3만 명이 되니까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지역들이 있어요. 영국에서 이걸 페리시라고 하는데 페리시라고 하는 말은 여기 기독교 국가잖아요. 옛날에는 국교 국가가 좀 성공의 국가인데 교회가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그 담당 구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해결하는 행정국이 페리시인데 페리시의 대개 정치적 지도자는 누가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신부님이 하십니다. 자, 이게 영국 사람 전통인데요. 영국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같으세요? 자, 이제 자다 일어났어. 뭐 우리는 이제 뭐 아파트에 사시니까 뭐 여러 가지 다 행태가 계시겠지만 영국 사람 딱 일어나면 첫부터 나가서 커튼부터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커튼이 계속 며칠 닫혀 있다. 그럼 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신부님한테 가서 아무지게 집에 커튼이 안 거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요. 이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흔히 그런 게 많은데 고령화되니까요. 잔디를 쭉 깎아야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 잔디를 잘 못 깎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깎아주고요. 그 옆에 사람이 못 깎아주면 신부님이 와서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크게 나온 일이 페리시라고 하는 작은 단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쭉 이끌어져 온 나라입니다. 또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리 집 공동묘지가 되게 멀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활 주변에 있습니다. 마치 공원처럼. 그러면 그 세미터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이것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협력, 그다음에 이런 신뢰, 동계 이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에게는 주민자치를 잘하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작게는 다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예, 소위 잉글랜드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잉글랜드는 영국의 한 지역이에요. 가장 큰 지역이죠. 또 하나 지역이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 지역이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던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지역으로 이루어진 왕국을 영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에 한 팀이 나가잖아요. 영국은 월드컵에 4팀이 나갑니다. 이렇게 4팀이 나가. 그러니까 독자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독립국가하고 같습니다. 자기네 독립적인 정부도 있고요. 자기네 나라 돈이 따로 있어. 스코틀랜드 가시면 영국 유니언 제국 구경하기 어려워요. 1707년도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합해지는데 이 유니언 잭기가 요 상하로 걸려 있는 요 십자가 이게 잉글랜드 기거든요. 옆으로 되어 있는 파란 게 이게 스코틀랜드 기예요. 그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네 개의 지역이 굉장히 높은 가끔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가시면 자기네 국기가 따로 있고 자기 나라 정부가 따로 있고요. 돈도 따로 써요. 그러니까 외교권만 빼놓고는 군사권만 빼놓고는 거의 독립국가처럼 움직이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치분권 많이 하자고 하는 말은 영남, 호남, 경기 이런 지역이 좀 각각 따로 좀 특정적인 발전할 수 있을 때 권한을 많이 주자는 의미인데 막 그런 의미에서 참고가 많이 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인데요.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괜찮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복받은 나라죠. 다른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역사를 단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잘못된 시작된 역사 때문에 뒤에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백주에다 자기나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린 나라입니다. 물론 그 희생자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수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백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백지 위에 자기네 나라를 설계한 나라죠. 네, 그런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결정들은 몇 가지를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과 같은 나라에 그 행정구역에 유럽에도 한 60개 국가가 있고요. 여러분 남미에 가시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볼리비나라고 하는 민족 주도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 볼리비나라고 하는 민족 주도자는 남미를 북미와 같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한 지도자입니다. 북쪽을 보니까 그 넓은 나라에 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미도 어떻게 좀 노력해 보면 소위 포르투갈 몰아내고 스페인 몰아내고 그다음에 여기다 한 나라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미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십 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러면 미국은 한 나라가 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넓은 땅에 지금도 수십 개입니다. 그 이유는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가 양보했겠어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과 큰 사람들이 양보한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미국도 외교가 몇 번 있었죠. 자, 제일 큰 주가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라는 주입니다. 우리 뭐 잘 아는 한국 사람은 제일 익숙한 주지요.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 안에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가 캘리포니아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크라멘토라는 도시도 있고 우리 유현진 선수가 뛰는 그 야구팀이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미국에서 제일 큰 주입니다. 인구 4천만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 우리나라 남한의 4배 땅입니다. 소위 GNP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나 캘리포니아나 뭐 비슷합니다. 큰 주지요. 자, 제일 조그만 주는 어느 정도 하면 제일 조그만 주겠어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가 2억 5천입니다. 제일 조그만 주. 광명시가 지금 34만? 33만. 네. 광명시만한 주가 있습니다. 인구 45만에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45만. 그러니까 뭐 10만만 하면 와이오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했던 1776년도를 보시면요. 큰 주가 한 7, 80만, 조그만 주가 한 3, 4만인 거예요. 지금도 100만이 안 되는 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델라웨어도 100만 안 되고요. 알래스카도 100만이 안 되고 지금 뭐 와이오밍은 45만인데 자, 만약에 처음 이게 나라를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야, 나라 하나 만들자. 어떻게 할래? 야, 국회는 어떻게 뽑지?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뭘 뽑아요? 야, 인구 비례로 국회 만들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인구 비례 뽑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주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그만 주들은 인구가 작은 국회 한두 명밖에 못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수십 명 되는 그 주가 전체를 지배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쪽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죠. 소위 주정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인구 40만이 되는 와이오밍이나 인구 4천만이 되는 캘리포니아나 똑같다. 이거 똑같다. 자, 그러면 누가 양보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건 캘리포니아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뉴욕,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같은 큰 주들이 조그만 주가 주장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국회를 양원제를 만드는데 이 상호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주 개념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호는 100명으로 돼 있어요. 왜 얘는 50개 주니까. 그럼 각 주가 몇 명씩 보내겠어요? 다 2명씩 보냅니다. 인구 4천만 되는 캘리포니아 2명, 와이오밍도 2명입니다. 그 대신 우리 하원을 두자. 하원은 뭐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 하원은 인구 비례를 하자. 그 대신 하원은 권한을 주지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국정을 다스릴 때 사람 수를 세어야 할 경우가 있어. 뭐겠어요? 예? 돈을 다루는 일이죠. 예산을 배분할 때 100명이 쓰는 지역과 10명이 있는 지역은 돈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머릿수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원은 예산 심의를 주로 하고 나머지 권한은 다 누가 갖고 있습니다.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훗날 역사학자나 정치학들이 보고 그레이트 컴프로마이즈다 하지 뭐 위대한 타협이다 그럽니다. 내가 그 초기에 힘 있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양보한다는 얘기가 이거죠.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타협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를 발전해 오는 과정은 약간 시민의 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왜 브람 링컨이 위대한 지도자냐 이거예요. 시민에서 화이트에 한정됐던 권리를 이거를 부셔버린 대통령입니다. 그렇잖아요. 흑인도 똑같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성의 지위는 1918년도에 헌법으로 여성에게 공식적으로 투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20세기예요. 여러분들 더욱더 놀라는 거는요. 가장 늦게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가 1990년대에 발생한 선진국 중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1990년도, 최근이에요. 한 20년도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투표. 물론 스위스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위스의 한 개의 주가, 칸톤이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가 90년대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그럼 왜 그 주는 끝까지 여성에게 투표권을 안 줬겠어요? 왜? 이유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주는 사람이 국정에 참여해서 이래저래 할 수 없다. 이래서 안 줬다가 이제 최근에 줬습니다. 이게 여성에게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만 보시면요, 미국의 남부의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면 이렇게 종이를 줍니다. 읽으라고. 그래서 못 읽으면 집에 가야 돼. 왜? 이것도 못 읽는 사람이 뭔 투표하냐 이거야. 그렇게 차별받고. 이제 지금은 그런 원칙이 다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확대해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와 있고요. 근데 이거를 확대하는 과정에 미국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쟁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 말씀드리면 어떠한 유리한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지금 앞에 시장님이 2번밖에 안 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 시장이 들어오셨죠. 미국도 한때는 시장이 뭐 3번, 4번 하고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번 이상, 큰 도시에 가면 2번 이상 되게 못합니다. 왜 안 시킬 것 같으세요? 시민들이 특정 후보에게 3선, 4선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또 시의원도 한 2번, 3번 하면 더 이상 안 맡겨요. 왜? 그렇죠. 타성에 붙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뭐 3선 정도 되면요, 일 안 해요. 뭐 이미 다 아는 얘기고, 빤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재미 볼 데 없나, 이것만 궁리하고 계시고, 이거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제도를 만들 때, 그걸 시민들이 조례 발안을 해서 시민 투표를 결정하는 거지.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점이 크게 보여서 지금도 지방자치 그러면 미국의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한 9만 개 정도의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아까 제가 영국은 단일한 소위 통합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은 9만 개 그러면 한 8만 개 정도가 다 다른 거야. 왜? 지역 사정에 맞게끔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합니다. 지방정부 타입부터 권한까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까지도 다 지역에서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임기를 2년씩 자주 바꾸든지 우리는 한 사람에게 10년씩 오래 주든지 이건 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걸 굳이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랜 경험이 있는 거죠. 벌써. 수백 년의 경험을 쌓아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쁜 면, 그래서 피도 많이 흘리죠. 대표적인 게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얘는 우리 그냥 외국 사람들은 남북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시빌워라고 그러죠. 시민전쟁. 왜? 남쪽에 있는 6개 주가 북쪽에 있는 9개 주가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남북전쟁 할 때 북쪽은 인구가 1,700만입니다. 남쪽은 인구가 600만입니다. 자, 그럼 1,700만의 주 세력하고 600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1,700만이라는 이런 등치와 600만이라는 조그만 사람이 싸우는데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이들은 4년간을 전쟁을 끌어갑니다. 네,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생존을 건 전쟁이야.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인 전쟁이고요. 당시 남북전쟁의 남쪽 사람들에게는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왜? 북쪽한테 전쟁이 져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면 남쪽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왜? 남쪽 경제의 메인이 플란테이션이라는 그 농장인데, 농장은 지금은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막 기계가 다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노예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생존 전쟁, 그래서 남북 전쟁도 시작도 남쪽이 먼저 합니다. 북쪽에서 한 게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전쟁하면서 판단이 틀렸죠. 금방 끝날 전쟁이 못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빼든 카드가 뭐냐면, 흑인 중에 북군에 가입하면 그날로 자유인 시켜준 겁니다. 북군이 되는 순간에 넌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북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을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배기가 세금 때문에 생겨나. 자, 이제 이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 하자고 하는 의미도 결국 세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이 국가에 갖다 내려오니까요, 내 낸 세금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낸 세금이 지방에서 바로 쓰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멀쩡한 보도블록을 막 불어내고 또 새로 보도블록을 깔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멀쩡한 저 보도블록 뜯어내고 있는데? 이건 국가가 주는 거니까 그냥 국가 돈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에 민감하게 된 많은 이유는 내가 내는 돈 때문에 생깁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제일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냐면요, 1603년 미국 사람들이 최초로 배를 타고 가서 1776년 독립할 때까지가 제일 좋은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왜? 모든 보호는 영국 군인으로부터 받고요,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다 내 거잖아요. 세금 하나도 안 내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소득세가 언제 생기냐면요, 1907년도에 소득세가 생겨요. 그만큼 소득을 잘 지켜준 나라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위 티세, 이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티에다가 세금 맺힌 게 1773년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스턴 티 사건이라는 게 그거죠. 예,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을 지방정부가 낭비한다? 이걸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만 안 있는 거지. 예, 그게 소위 자치분권의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일을 얘기를 하면요, 왜냐면 여러분 뭐 일본 많이 가보셨죠? 예, 뭐 우리보다는 확실히 잘 살아요. 우리도 잘 산 게 이제 1868년이니까요. 이제 100년 조금 넘었나요? 그 전에는 우리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못 살은 거냐? 못 살은 이유가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안 된 거지. 만약 일본이 잘 살았으면 대마도가 아마 저 우리 땅이 됐을 거예요. 뭐, 역설적이죠? 예. 우리가 잘 살아서 대마도 땅이 우리 땅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대력을 차지했잖아요. 이종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대마도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세종대왕이 보니까 저 쓸모없는 땅 갖고 있는 게 돈이 더 드는 거야. 왜냐면 워낙 가난한 동네니까. 그래서 버린 겁니다. 그때 거기 뭐 딱 좀 예를 들면 뭐 먹을 것도 많고 막 풍족했으면 그거 왜 좋겠어요? 예, 그렇게 했던 가난한 나라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하자마자 엘리트 150명을 딱 추려가지고요, 전 세계를 한 2년 동안 순회시킵니다. 그게 신사유람단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우리 6.1절에 신사유람단 배우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그거 흉내낸 거죠. 우리 엘리트 한 550명 뽑아서 일본 보내서 보고 온 거잖아요. 그때 그 신사유람단 속에 몇 명의 걸출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네, 이토 히로부미가 그 사절단의 부사였습니다. 왜 부사였냐? 그 이토 히로부미가 젊었을 때 혼자 단신으로 영국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유학하고 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력으로 사절단의 부사를 해서 전 세계를 한 2년 동안 노는데 가장 자기를 이렇게 인상 깊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 가서 누굴 만날 때냐면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을 만납니다. 야, 그럼 왜 독일이냐? 지금 독일 잘 사는 나라죠. 선진국이면 유럽에서 제일 단단한데. 그런데 독일이 잘 사는 게 지금 15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요, 다 이게 기독교 카톨릭 국가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신교가 강한 나라가 독일과 스위스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 국가가 독일을 보면 여러분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포해가지고요, 신모습에 갈갈이 찢어놨었어요. 300개의 지역으로 나눠놓죠. 그게 1648년에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게르만들이 덩치도 크고 뭐 선진국이 됐지만 옛날에는 야만족도 덩치만 크고 싸움만 잘한다고 그랬지 야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만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뭉쳐서 뭐 세련되게 뭐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울분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그 후로 차 몇 명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임금이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1703년에. 이 사람이 이 게르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게르만의 대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아라는 나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의 분열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람스라는 음악가입니다. 브람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브람스 음악이나 뮤지컬이 딱 수주역이야. 독일의 무슨 뭐 옛날에 신화 속에 전설 속의 인물이 나와가지고 독일인을 막 구하고 막 이러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울분을 느낀 사람이 비스마르크고요. 마지막에 울분 느낀 게 누구겠어요? 네, 그게 히틀러예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합을 해서 통일 독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제일 산업화를 늦게 해가지고 강대국이 돼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 과정을 비스마르크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확 와닿았죠. 그래서 일본을 건네면서 만든 모델을 만든 게 독일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일본이 갖다 쓰고, 그다음에 1905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뭐로 옵니까? 초대 통감으로 오잖아요. 그때 그걸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내가 이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쓰고 자치단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한테 너 이거 해. 그러면 너 이거 잘하면 예쁘지. 그럼 내가 너 과자도 주고 떡도 줄게. 이런 의미고요. 지방정부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제한을 주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난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예, 그동안은 자치단체야. 시키는 것만 잘해라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돼 왔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일은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딱 이런 형태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국력을 모아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그걸 지방 공공단체라고 불렀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하면 주로 지방자치의 중심이 누구냐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시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키는 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소위 산업화나 뭐 경제 발전이라는 이렇게 획일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좀 유리할 수가 있죠. 저런 시스템이.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이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침에 9시에 내일 아침 10시에 와서 우리 마당 쓸자. 그러면 그게 1시간 이내에 읍면 동사무까지 쫙 내려갑니다. 1시간 이내에. 근데 지금은 만약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뭐 권영 예를 들면 뭐 야당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야 그거 무시해 뭔 마당을 쓸어 이랬지. 지금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 시스템을 독일이 만들 거고요. 그 시스템을 일본이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갖다 줬는데 그 대표적인 업무가 이런 위임사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에 주고 너 이거 해. 돈은 요만큼 줄 테니까 요거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은 그냥 시키는 거를 잘하는 피동자일 뿐이야. 주민들이 쓸 때 참여해서 무슨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원치 않아. 나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 이제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자기네 말 잘 듣는 사람을 주변에 쭉 배치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옛날 관변단체라고 그랬지.
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무슨 뭐 자유천명회 이렇게 쭉 말 잘 듣는 단체 해놓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박수 막 치워주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뭐 아이디어 내는 거를 오히려 원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 처리는 좀 빨리 될 수 있지만 가는 방향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민자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지역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막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지. 이런 시스템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제가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다른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학습하는데. 여러분들도 결혼하셔서 뭐 10년, 20년 다 되시겠지만 평생을 살아도 잘 모르겠잖아요. 파트너를. 다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대화하고 특히 이해가 치열한 거. 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를 받아야 되는 일, 이거 하면 이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을 해보시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참 어렵죠. 그럼 원칙적인 얘기만 하죠. 그때 한 2번 만나면 조금 좀 이제 미소 띄게 되고요. 한 10번 만나면 조금 좀 편안해지죠. 네? 네, 그런 만남의 장 갖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주민자치라는 게 그래서 아마 광명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실 텐데 그거 하는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얼마나 그런 데 등한했냐 하면 여러분들 다 공동주택에 사시죠? 그럼 공동주택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소위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은 여러분들이 뽑아요. 투표해가지고. 감사도 여러분이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동대표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그 라인에 계신 분들 투표를 뽑으니까 이제 안 하니까 서로 영명 네가 해라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여러분의 대표야. 그런데 이 대표들이 가가지고 대표답지 않게 여러분들 관리비 받아가지고 다 떼어먹는 거야. 근데 또 여러분들 잘 몰라. 기가 막힌 거는 또. 아니, 잘하시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간 나서서 그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민자치를 잘 했으면, 정부가 나설 일이 뭐 있어. 여러분이 내서 여러분의 돈인데 그게 잘 돼가 있는지 보면 금방 알지. 우리가 참여라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기회를 모든 게 못 가진 거예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입사 대표도 덤 떼먹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을 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요, 시장 미장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돈 쓸데없이 쓰는 거. 누구를 봐주고 쓰기가 어렵죠. 왜? 과정이 투명하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과정이 되면 여러분 역량이 생겼잖아요. 그럼 국가가 굳이 호미로 할 일에 트랙터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여러분이 낼 세금이 작아진다는 의미죠. 아니면 여러분 낼 세금이 트랙터가 동원되지 않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게 오신 분들의 개인 사정은 다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그래 번뜩번뜩하고 좋지만 우리는 70년대의 모습과 2018년도의 모습이 한 스펙트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팀 추월 경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월 달에 팀 추월 보면서 그 앞에 뛴 선수 막 욕했죠? 뒤 선수도 안 돌아본다고. 우리가 딱 그런 형국입니다. 수십억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월세 10,000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저 뒤에 온 사람은 난 몰라. 이렇게 가면 절대 이건 소위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이럽니다. 우리 보고. 그거 하자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지역에서 할 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해주면 국가는 10,000원 들어서 할 일을 여러분들은 1,0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핵심인데
국가가 그 일을 하려면 국가는 10,000원이 들어요. 아니 부정부패가 있어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하면 1,000원이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국가는 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서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수입이 생길 때 이 돈을 내가 이거 교육비도 쓰고 무슨 뭐 이게 다 계산하지만 국가는 그냥 걷어들 때 그냥 생각 없이 다 걷습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럼 편성이 끝이지 아니죠. 국회가 가지고 이 돈을 저기다 붙였다 저기다 다 또 뭐 1년 내내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돈이 결정이 되면 국가가 안 하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또 내려보내 주잖아요. 지방정부에. 그럼 이 프로세싱 과정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여기에 부정까지 끼면 그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소중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본소득 투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복지 예산이 지금 1,000,000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제 복지 사업에 들어간 돈은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나머지 500만 원은 그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야.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시설을 유지한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병신같이. 오히려 이걸 다 없애고 전 국민의 돈을 그냥 이렇게 탁 주자는 거야. 2,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그럼 공무원 필요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경찰과 군인에는 공무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현금 다 주니까. 국가 예산을 그냥 인구로 나눠서 현금을 다 주자는 거야.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스위스가 얘기하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국가 행정 시스템이 돈 비용이 많이 들면 스위스는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한 400조인데요. 인구 5천만 따지면 1인당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가 필요하면 너 시장 가서 살아야 필요한 서비스를. 이거는 상징적으로 정치행정 시스템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시스템, 도의 시스템, 광명 시스템, 동 시스템 그러면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면 더 싸게 하죠.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 물건 사시면 세일할 때 사면 더 싸고 또 공동 구매하면 더 싸고 또 중고 시장하면 더 싸고. 근데 국가는 이거를 여러분이 사는 금액에 3, 4배 주고 삽니다. 왜? 꼭 도달청 당자로 이 사람은 사잖아요. 이 이유가 우리가 자치분권 하자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에 가면 최종 디시전 메이킹은 누가 하냐? 누가 하겠어요? 주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LA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들이 재선 이상은 못하게 하는 조례도 만들었지만 평창 올림픽 할 때 마지막에 평창하고 결혼 도시가 베를린이라는 도시예요. 스위스에 가시면. 근데 이 사람도 2차 라운드 지날 때 베른 시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까요 말까요? 시장이. 왜? 유치하면 돈이 드는데 돈이 들면 여러분이 세금 더 내야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우리 세금 내면서 그거 할 건 뭐 있냐? 그냥 노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 논의할 때 시장 좀 도지사들이 뭘 좀 강력하게 요청하냐면 자치조직권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시 조직이나 도 조직을 좀 붙였다 띄었다 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많이 하고 싶다는 거야. 뭐 시장도 시장 한 명이지만 부시장도 한 2-3명도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권한을 달라 있는 거거든요. 줄 수 있습니다. 단 뭐냐? 그거를 주민들이 승인하냐 안 하냐. 광명 시민들이 광명시 발전을 해서 광명시 시장이 한 3명, 부시장이 한 3명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명 늘리는 거에 대한 세금, 우리가 즐겁게 낼 수 있다. 그럼 늘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더 내시겠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광명시 발전을 또 땡길 수 있다고, 그럼 내시면 되는데, 이게 가령 광명시장님이 선거할 때 신세진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 하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승인하시겠냐 이거예요. 승인 안 하시겠죠? 이런 우리가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아니냐. 그게 사실은 자치분권의 핵심이고요. 또 아까 제가 보육원 문제도 했지만 정부에게 맡기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제 해결하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건데요. 자, 집에서 샤워하실 때 쓰시는 물의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10리터 쓴다고 하시고요.
목욕탕 가셔서 뭐 샤워하실 때 쓰시는 물의 양이 몇 리터가 되겠어요? 그건 다 인정하시나요? 네, 똑같은 겁니다. 공공에게 뭐를 맡긴다는 말은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자, 요즘에 그 대학교 안에 불을 끄는 무슨 뭐 그 템포러리 아르바이트를 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자격증이면 맨 마지막에 나가도 불을 끈다든지 에어컨을 끈다든지 그렇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빈 강의실에 불 켜야지 에어컨은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도 안 끕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게 등록금에서 나간다는 건 모르고 있어. 그 경비가 계속 늘어나면 다음에 등록금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학교는 뭐 땅을 파서 돈을 가져오나요? 예, 소위 가장 가깝게 이런 의식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끔씩 우리 학생들한테는요, 야, 우리 목욕탕 좀 없애라. 좀 목욕탕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요. 가능하겠어요? 저렇게 그야말로 물을 물수도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힘으로 한번 바꿔보자. 우리 식으로 좀 축적해보자. 좀 훈련해보자. 그게 저는 자치분권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제가 한 오늘 말씀 중에 뭐 의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